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취조 스튜디오에 정치인들을 꽤 모셨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모셨습니다. 들어볼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또 와주셔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지금 12월 10일 화요일 밤 9시 한 반쯤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시끄럽던데요. 예산안이 불법 강행 통과됐죠. 네, 한국당을 뺀 4+1 그렇죠. 협의체가 통과했어요. 4+1이라는 거는 법적 지위가 전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최종 예산안을 조율하고 상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결위원도 아닌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가 지명한 사람이 아닌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대한민국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또 그것도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기회도 맞고 이렇게 그냥 숫자로 강행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끝나고 또 바로 이제 국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제가 재선 의원입니다. 부산 네. 서산구에서 당선이 2번 됐고요. 한 번은 한나라당으로, 한 번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지금은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이자 또 예결위원 장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섭외를 받았을 때 네. 프로그램 이름이 취조라 그래가지고 네. 무서워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취조라는 게 또 네. 한 개인에 대해서 네.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우리 김현우 앵커 제가 보고 싶었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조 분위기를 꾸몄는데 사시면서 취조실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가셨어요? 선거법 위반으로요. 운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늘 굉장히 좀 정치권이 국회가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간 하루였는데 이제 숨가쁜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하고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게 다른 데서는 안 나간 사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을 저희가 한참 좀 어렵게 구했는데 아마 장제원 의원님 어릴 때 사진인 것 예,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희 형, 아기가 지금 제가 막내고요. 이게 언제 사진인가요? 이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시죠. 처음에는 목사님으로 시작하셨죠. 지금 목사님으로 하시다가 또 대학 설립하시고 또 정치도 하시다가 예.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재선 의원을 지낸 아버지 아래서 자란 거잖아요. 예. 정치인의 아들로 사는 게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뭐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아들뿐만 아니고 네. 목사님의 아들로 52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아들 살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엄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요. 저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 아들이다. 국회의원 아들이다. 공부를 좀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면 과했을 것이다. 공부를 못하면 목사 아들이 국회의원 아들 공부도 못한다. 또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술도 먹잖아요. 네. 소주 한잔 먹으면 목사 아들이 술 처먹는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싸움도 하잖아요. 목사들이 싸움질 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아들인데. 참 여러 가지 도덕적인 좀 엄격한 잣대 속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아들로서 살아온 삶이 쉽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느끼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지금은 또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사실 아드님이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혹시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아프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바쁘셨으니까요. 대학 설립하시고 정치하시고 굉장히 바쁘셨는데 제가 조금 늦잠을 자면 아버지는 일찍 나가시면서 이 쪽지에 재원아 아침을 즐겨라. 그래야 성공한다. 아빠가. 이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버지가 내가 자고 있는 걸 봤구나. 집에 가면 이런 큰 사과 박스가 몇 개가 돼요. 네. 그 안에 전부 다 아버지가 주신 엽서. 그걸로 항상 아버지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양육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SNS도 많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줬을까. 저도 40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치면 38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저희 아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아들과의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음주 문제 이런 걸 터지면서 처음에는 그 일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화가 났고요. 어떻게 얘가 아버지를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말 하면 또 많이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정호에 대한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았을까라는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것이 참 감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실 때 엄마 가슴에 못 박지 마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야 이게 못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아픔하고 틀리더라고요. 묵직한 못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용준이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법 잘 지키는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40살 때 처음 이제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40살 때, 18대 때, 2008년도에 예.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 국회 때는 이제 출마하지 않으셨고 뭐 하여튼 공천을 한 2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당시 새누리당에서 총선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복당을 하셨고 그러다가 또 탄핵 국면 때는 바른정당을 나가셨다가 예. 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좀 이동이 있었는데 풍파가 정말 많았던 정치인이죠. 12년 동안 야인 생활도 해봤고 그러니까요. 또 와서 참 국정농사들을 거치면서 정치적 격난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파가 많았죠. 당적을 너무 많이 바꾼다. 여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바꾼 건 없죠.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보수 정당에 한 번 갔다 온 거죠. 바른정당. 그거 딱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는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 공천은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살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을 학살한 공천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새누리당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탈당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새로운 개혁 보수를 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복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당을 바꾼 건 아니죠. 뭐 지난 얘기 해봤고요. 지금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죠, 월요일 날 새 원내대표 또 정책위장이 누가 될지가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예상과 다른 결과다라는 분석도 많아요. 근데 의원들이 선택한 배경이 뭔가요? 패기보다는 경륜을 택한 거 아닌가. 사실은 의원들이 52표가 거의 갔다는 거는 굉장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의 생각은 이 국면들을 아주 노련하고 경륜 있는 분이 한번 돌파해봐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들이 좋은 뜻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존중합니다. 의원들로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다른 선거보다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다른 아주 선거. 훌륭한 유권자들이라 가지고 속을 모르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겉에서 얘기한 거랑 또 다른 게 찍을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사실 이번 선거 앞두고 뭐 주말에 황 대표 쪽에서 뭐 전화를 돌렸네,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 전화 받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전혀 안 받았고요. 안 받으셨어요? 저한테 전화했으면 또 제가 페이스북에 썼겠죠. 이 원내대표 경선을 이렇게 당 대표가 좌지우지 말아라고 썼겠죠. 그런데 그 뭐 일요일 날인가 한 번은 뭐 이 황 대표 측근이 네. 전화를 돌렸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프닝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뭐 그 알 수는 없지만 당 사무총장께서 그분에게 엄중 경고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당 대표의 입김이 원내대표 경선에는 개입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도 그쪽 쪽에 표를 던지셨습니까? 제 표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사실 뭐 여러 좀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한국당에서도 뭐 얼마 전 황교안 대표가 뭐 청년들하고 만났을 자리에서 이제 쓴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청년들의 젊은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듣고 있느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표께서 외부로 나가서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서 쓴소리를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유한국당을 보고. 사실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한국당에서 이제 총선 앞두고 영입하려고 했던
분 가운데 하나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을 놓고 사실 논란이 있다 끝에 결국 철회됐잖아요. 사실 그런 단면들 때문에 좀 청년층이 좀 더 기대했던 사람들마저도 조금 돌아서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요? 그것뿐입니까? 엉덩이 춤추고 네. 5.18 망언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당이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눈높이가 높아졌고 정치에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0, 40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30, 40대로부터 지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한번 거꾸로 한번 여쭤보면 왜 지금 젊은 층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한국당은 지지를 계속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수가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키는 걸 넘어서 변화하는 보수.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모든 걸 지키려고만 하는 모습 속에서 수구라는 느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이 반대하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민주당도 야당일 때 우리 발목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모습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 우리가 좀 더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들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요즘에 한참 또 얘기 나왔던 게 총선 앞두고 뭐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황 대표가 뭐 막 움직이는 것 같다가 또 이제 좀 잠잠한 분위기도 있는데 정재현 의원께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 통합 어떻게 돼야 된다고? 통합은 첫째는 저희들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면 보수 진영의 종손이잖아요. 종손. 제일 큰 집이잖아요. 제일 큰 집이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가 통합의 시너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중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분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저희 당을 지지하실 때 조금 더 중도에 있는 분들을 보고 찍을 수도 있겠고 또 정통 보수를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연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합의 모습이어야 된다. 중도로 가는 통합이어야만 저희들이 성공하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제 통합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뭐 대상이 지난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던 지금 이제 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을 이제 창당을 한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이 첫 이제 대상으로 꼽히는데 사실 아직 한국당 안에서도 우린 절대 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기류가 없죠. 초재선 의원들이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만 가지고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도로 새누리당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좀 벽을 부수고 문도 열어 제키고 해서 큰 집을 지어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채울 것이냐. 현재 있는 변형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이분들을 능가하는 정말 좋은 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광주의 권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가야 저희들이 통합의 승리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 컷오프를 한다. 양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적 향상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 50%에 얼마나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 것인가. 여기에 통합에 저는 가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하신 이제 50% 컷오프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현역 의원은 50% 물갈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제인가요? 그 이상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걸 두고 너무 이제 이른바 이제 친황 체제를 자꾸 만들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전제는요. 지도부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컷오프가 돼서는 안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차트 잘못하면 또 상대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학살로 비춰진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은 끝이죠. 20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180세 얘기하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진박 논란이라든지 이런 일방적인 정치 공학적 컷오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러한 컷오프라는 미명 아래 그런 글이 자행된다 그러면 저희 당은 이제 영원히 일어설 수 없겠죠.
저는 최근에 정치를 하면서 요즘처럼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힘든 때가 없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20대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역대 가장 뭐라 그러면 실패한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20대 국회의원으로 한 명으로서 참 요즘 마음이 힘든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가 너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여야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가 문제를 풀기 위한 장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투쟁의 장이 되고 너무 적대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차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정치 기득권이었던 386 세력들, 자기 같은 60년대생 정치인들이 이제 퇴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시나요? 글쎄 386은 주로 이제 민주당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할 문제는 아닌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누구 물러가라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올고지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누가 누구 보고 손가락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어쨌든 본인이 그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결정하지 않으면 공천이라는 또 필터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공정한 공천의 룰에 따라서 또 바뀔 분들은 바뀌는 그런 좀 이 선순환이 돼야지 누가 누구를 막 끌어내면서 너 손가락질 너 나가라 라는 정치는 본인은 그렇게 뭐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시간으로도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뭐 정재현 의원 2번 국회의원 하시고 또 지지해 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뭐 반대쪽 지지층 분들이나 또 이쪽 뭐 일부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뭐 쌈딱 이미지, 이제 거친 발언 이미지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좀 후회되거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게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섰었죠. 무슨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섰. 그게 이제 대변인을 제가 바른정당 대변인도 했었고 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했었거든요. 왜 대변인이라는 직을 저한테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강경투쟁 모드로 갔을 때는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대변인들의 논평의 이 수위가 세져요. 만약에 저에게 또 다른 정치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 좀 우리 정치에서 제가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윗도 있고 유머 있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주 패부를 찌르는 그러니까 이 논평의 양보다는 논평의 질을 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해학적인 그런 대변인 그런 대변인이 한번 돼보고 싶은데 좀 품격 있는 그런 논평을 하시려면 한 번 더 국회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1대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출마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중앙 정치에서는 참 공정하고 좀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고요. 젊은이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반듯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구가 산업 재편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이 공장들이 이 동남아시아 나백으로 빠졌거든요. 그 슬럼화된 공업 지역을 정말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쉬고 했다 보니까 그 두 개의 꿈들이 아직까지 좀 못 이룬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왜 하느냐?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내가 좀 더 이 두 가지의 초심을 좀 더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여기 나왔던 다른 당 의원분들하고 참 생각하는 바는 비슷하시고 다른 분들도 여기 나와서 그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이른바 계층 사다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모든 생각은 다 똑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국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좀 싸우고 있는지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만 사실 뭐 여당과 야당이 민주주의의 양 날개라고 하듯이 특히 이제 제1야당이 잘하고 건전해야 여당과 정부가 더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좀 국민의 눈높이 목소리 잘 살피셔서 거듭나는 한국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에 느낀 거는 이게 정당을 떠나서 국민과의 감정이 일치가 될 때 스파크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 호통치면 국회의원 소리 지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국민과의 감정 해선이 닿았을 때 호통치면 사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위험하네요. 가슴과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당도 잘못 갈 때는 바른 소리를 하자. 물론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번 공천을 잘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꼭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또 국회 돌아가셔서 또 할 일 많으시니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